저는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거예요. 배울 것 하나 없는 그 먼 곳에 왜 가야 하죠? 영국 BBC 방송국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PD가 화가 난 표정으로 국장을 쳐다봅니다. 한국에 취재를 다녀오라는 국장의 한마디에 화가 난 영국 여성은 한국에 와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클레어 윈덤입니다.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BBC 국제부 PD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취재해서 시사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제 일이죠. 몇 달 전 저희 팀은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부장님이 한국을 다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 한국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건 분단 국가, 삼성반도체, 방탄소년단이 끝이었거든요. 어이없는 제 표정을 보신 부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최근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세계 최빈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과정 안에는 분명 혁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면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혁신을 다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어요. 영국이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부장님께 반박하고 말았죠. 하지만 부장님,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영국이 한국에게 배울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자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영국에 대한 당신의 자부심은 이해해요.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봐야 할 때도 있어요.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예요. 그 뒤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점과 배울 점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겁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팀을 꾸려 한국으로 취재를 다녀오라는 지시를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다녀오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부장님은 평소와 달리 굉장히 들뜨신 것 같았어요. 한국의 여러 기관과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면서 저희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영국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그래도 취재를 위해 한국으로 가는 상황이니 사전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유튜브에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의 한국 극찬 영상을 봤어요. 한국의 성장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전 조사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 전혀 몰랐죠.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도 이 출장이 의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복잡한 런던을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그 규모와 웅장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공항 관계자 한 분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분과 함께 공항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설명을 들었는데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희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초로 5성급 인증을 받은 공항입니다. 2007년 세계 최초로 5성급 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5성급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관계자분은 웃으시면서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5성급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입니다. 평가 항목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와 보안, 청결도 등 550여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최고 등급을 부여한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계자분은 제 생각을 읽은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고로 5성급 인증은 영국의 스카이트랙스라는 항공 서비스 평가 전문기관이 수여한답니다. 영국에서 오셨으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영국 서비스 기관이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최고 공항으로 인정했다니 제가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관계자분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는 시설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인 휠체어 리프트와 헬프콜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 공항 리무진과 철도입니다. 제가 본 것들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첨단 기술로 가득한 시설들, 효율적인 동선, 깔끔한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했죠.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인상 깊었어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출입구와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시스템 등 세세한 곳까지 신경 썼더라고요. 공항버스와 철도도 놀라웠어요. 서울 도심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교통 시스템은 런던 히드로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 보였어요. 인천국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제 마음속 회의적인 태도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오히려 도대체 여기는 어떤 나라지 하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공항에 설치된 로봇들이에요. 안내 로봇, 청소 로봇, 정비를 돕는 로봇까지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기술 강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다르다는 것을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고 부장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국에 다녀오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았던 거죠.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이번 취재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방문하게 되었죠.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기술 담당자와의 인터뷰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경험이었어요. 그분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테라비트 9세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메모리 초격차 기술력을 보여주는 성과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그 대단함을 알게 되었죠. 이 기술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초고난도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복잡한 기술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가장 얇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칩을 만든 거죠.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기 위해 그분은 엔비디아의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세계적인 기업 엔비디아도 삼성의 기술력에 놀랐고 그들의 제품에 삼성 기술력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1980년대 초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대요.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났고 리스크도 컸거든요. 당시 일본 미쓰비시 경제연구소는 한국은 반도체로 성공할 수 없다는 보고서까지 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삼성은 매년 적자를 내면서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했고 경영진들이 직접 일본을 오가며 기술을 배웠고 끝까지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의 역사 이야기를 마친 관계자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2위로 올라섰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의 의지와 집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연구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의 기술은 단순히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5G, AI,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삼성이라는 브랜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보게 된 거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인간의 의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을 보여주는 감동 스토리예요.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작은 나라로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었던 거죠. 이 사실에 저는 도무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놀라운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인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부의 직원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죠. 그분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학업 성취 수준은 객관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좀 과장된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게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OECD가 공개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국의 수학 성적은 527점으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이 472점인 걸 감안하면 얼마나 뛰어난 성적인지 아시겠죠?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읽기와 과학에서도 한국은 상위권을 차지했대요. 하지만 이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에도 교육을 멈추지 않았어요.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천막으로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쳤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쟁 중에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과거의 가난한 형편에도 어떻게든 아이들을 공부시켰어요. 시골에서 도시로 아이들을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했죠.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인 특유의 학구열이 우리나라의 혁신을 만들고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교육에 대한 이런 열정이 한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물론 우리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같은 문제점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어요.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감탄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게 목표이죠.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최근에는 코딩 교육, AI 교육 등 첨단 기술 교육도 강화하고 있죠. 인터뷰를 마치면서 저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공부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 거죠. 영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혁신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노력은 영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였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강점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바로 위기 대응 능력이었죠. 과연 한국은 어떻게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 나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교육, 정치, 경제 분야의 자문위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죠. 놀랍게도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지만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 때문입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6.25 전쟁 이후 한국은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세계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죠. 저는 어떤 인프라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196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겨우 82달러였대요. 같은 해 가나의 1인당 GDP가 179달러였다니 얼마나 가난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도 독특한 발상을 했어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수입을 줄이고 자국 생산에 집중할 때 한국은 수출에 집중했죠.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한국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기로 한 거죠. 또 다른 전문가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한국은 오히려 기회를 포착했어요. 돈이 모이는 중동으로 사람들을 보냈죠. 그리고 열사의 땅 중동에서 건설 신화를 이뤄냈어요.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6.25 전쟁을 겪은 한국은 전시에 대비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언제든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을지훈련, 민방위 훈련, 국민재난 훈련 등을 통해 평상시에도 실전처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 한국인들의 정신, 그리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한 정치학자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단순히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에요.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분은 1997년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런 국민적 단결력이 한국의 위기 극복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길었던 인터뷰가 끝났고 저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의 경악을 금치 못했죠.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만드는 한국인들의 정신력. 그리고 국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이런 위기 대응 능력과 국민적 단결력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였거든요. 다음날 저는 한국경제교육연구소의 정책기획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에게 저는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된 건지 설명을 들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답니다. 그분은 한국이 가슴 아픈 역사를 극복하면서 성장을 이뤄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950년대 6.25 전쟁으로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나라를 복구하고 공산품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경제 성장을 시작했죠.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분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부모들은 자신이 안 입고 덜 먹으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죠. 그 결과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학 진학률도 높아졌죠. 이렇게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면서 한국은 차츰 성장했죠. 1960년대부터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어요.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한 거죠. 처음엔 경공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중화학 공업과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 LG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죠. 1970년대에는 중동 건설 붐을 타고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마침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우뚝 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빈국이 아시아의 용이 된 거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장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죠. 하지만 한국은 매번 이를 극복하고 더 강해졌어요.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체질이 더욱 강해졌대요. 또한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진출도 가속화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IT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어요. 삼성이나 LG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산업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에 감탄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어요. 개도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 아닌가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에요. 우리는 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해왔죠. 한국의 발전 과정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불가능은 없음을 보여준 가장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한국은 휘청거린 적은 있지만 미끄러진 적은 없는 나라였어요. 위기가 왔을 때 모든 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도 각자의 역할을 다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작은 나라, 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의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본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5부작 시사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아시아 미라클, 한국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과 메시지로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해주셨죠.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그 말에 저는 크게 공감했어요. 예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불렸지만 그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도 한국처럼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나라들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PD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한국에서 배웁시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정신. 무엇이든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교육에 대한 놀라운 열정과 혁신을 향한 의지를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시아의 기적 한국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젠가 영국에도 새로운 혁신이 생긴다면 그 소식을 꼭 전해드릴게요. 클레어 씨가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또 다른 혁신을 한 번 더 그녀가 취재하러 오면 좋겠네요. 그때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에도 가보면서 한국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